전 세계 관광객 만족도 91.7%의 높은 수준을 보이는 나라, 전 세계 치안 순위 3위, 1인당 GDP 3만 3천 달러를 돌파한 나라, 해외 관광객 94%가 재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나라, 지하철 범죄 발생률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길거리 치안 만족도 95.8%를 기록한 나라, 인구의 93.2%가 영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말들인데요. 여기 세계 최정상에 있다는 미국인들이 주변의 만류와 불안을 안고 한국을 찾았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저력에 경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인에게 무슨 일들이 있던 것인지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인 여성 비올리아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 안 했고 하라면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차면서 이런 제 자신에게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내며 큰 꿈도 미래도 없이 지내는 제 자신이 싫어졌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본인들의 꿈을 위해 투자를 하는 모습들이었지만 저만 유독 낙동강 오리알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저 행복하고 재밌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들은 만나서 앞으로의 미래와 방향성,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단순히 얘기하는 건데 전 그 속에서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점점 제 자신이 못나 보이는 듯한 모습이 싫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고 있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한편으로 제게 계속된 질문은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그들의 사소한 질문에도 저는 예민해져 갔고 못난 사람처럼 더욱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비올리아는 여전히 버거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친구는 그저 제 안부가 궁금해서 물었을 단순한 질문에도 저는 날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왜? 여전히 버거집에서 일하면 안 돼? 이런 제 태도에 당황한 친구는 말했죠. 비올리아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 나는 잘 지냈는지 소식이 궁금해서 그랬어. 다시 한번 미안해. 저는 이런 친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로통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분명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간호사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한 친구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건설 일을 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만 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집에서 OTT나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했어요.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하다못해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퉁명스러울 것이 아니라 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온 저는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리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저는 잠시의 고민을 뒤로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금 출근 시간이 되면 저는 버거집에 가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했고 퇴근 시간에 집에 와서 뒹굴거림을 반복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이 함께 한국으로 여행 가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저 역시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그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큰 돈을 턱턱 내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서 다른 핑계로 둘러댔어요. 나는 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 못 갈 것 같아. 너희끼리 다녀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지만 이미 자격지심에 꼬인 저는 그런 아쉬움까지도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괜히 돌려서 자랑하는 건 아닌지 못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못난 생각들만 하니 친구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모습들도 전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 저 홀로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저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꽁꽁 숨겼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못난 행동인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친구들은 한국 여행을 나섰고 실시간으로 SNS에 보이는 영상과 사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직업이 있었더라면 저곳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진심으로 아쉬웠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다녀온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보안도 철저했고 거리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놀라웠어.
친구들이 자꾸만 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도 참 궁금했어요. 심지어 한 친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 다음 달쯤 한국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려고 준비 중이야. 그때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진짜 한국이 맞는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오는 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작 3일 가는 것도 무리인데 한 달 살기라니 참 부러웠죠. 역시 제가 방황하는 동안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은 이제야 본인들의 노력에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후회할 시간에 더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 질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아시아 변두리에 있는 한국인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난리니?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미국만 하겠니? 너희들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죄 없는 한국을 비아냥대며 저 스스로를 달랬죠. 그러면서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혹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꼭 가야겠다. 다짐을 바로 이때 속으로 했습니다. 무료하고 나태하게 살던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지 않고 했고 밤낮 없이 일만 했어요. 무려 1년간 죽은 듯 일만 하며 살았고 돈만 미친 듯이 모았습니다. 제 목표는 여행이 아니라 한 달 살기를 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또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한 달을 살고 오면 제 나태한 생각과 행동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부러움에 예민하게 굴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힘들 때마다 버텼어요. 사실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친구들이 함께 브런치를 먹거나 여행을 가면 그곳에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 늘 예민하게 굴고 심통을 부렸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고 그럼에도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면 깔끔하게 관계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예전에야 좋은 친구 사이였지 수준이 너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말이죠. 친구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저 홀로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은 저는 나라를 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 죄도 없던 한국을 그렇게 욕했으니 말입니다. 내심 한국을 싫어하던 건 아닌데 친구들에게 뱉은 말이 있어서 한국에 가겠다 말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렇다고 옆 나라인 일본은 또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나는 일본 다시는 안 갈 거야. 숙소도 정말 좁은데 돈은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 거기다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차가웠어. 이 말을 듣고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가 있는데 일본은 꽤 개인주의가 심한 듯 보였어요. 그에 비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호평이 가득했고 저는 한국으로 한 달 살기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 한국에서 살아볼 거고 그러기 위해 1년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비올리아 한국을 가겠다니 너 제정신이니? 거긴 휴전국이야.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갈 생각을 하다니 제정신이 맞니? 정말? 며칠 여행도 아니고 한 달을 산다고? 저도 한국이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약 70년간 휴전 중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약간의 공포는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갔을 때 전쟁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저는 현재 한국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시켰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실만 했어요. 정확히 직업도 없고 늘 하루살이처럼 살던 자식이 기껏 한다는 말이 위험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는 말이니 말이죠. 제 자식이었어도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단순히 여행 목적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타국에서 홀로 고생도 좀 해보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는 눈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미움과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제 속안을 긍정으로 다시금 칠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제 자신이 못난 모습을 가장 잘 알아서 그런지 가장 간절했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저는 변하고 싶었어요. 다만 이 변하는 과정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말이죠. 그래서 전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신뢰가 없는 부모님이라 선뜻 허락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설득했어요.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이야. 휴전 중인 것은 맞지만 내가 지내는 한 달간 전쟁이 날 일은 결코 없어. 그러니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간 남들을 부러워만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
그런데 이제 나도 그런 부러움이나 질투 같은 감정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꼭 경험해보고 싶어. 힘들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집이 아니면 그 어디라도 위험한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 전부 내가 경험하고 극복해봐야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못 믿겠지만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 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드리고를 반복했고 제 속내를 털어놨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한국으로 가려 하는지를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올리아 대충 예상은 했다. 예전과 다르게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도 안 좋고 늘 화만 내는 너를 보면서 속 안에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 하는 거라면 그래 다녀와. 대신 연락은 꼭 매일 했으면 좋겠다. 사소한 연락이라도 좋으니 말이야. 그리고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극복해보자. 정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한국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허락을 구하고 나니 찝찝함도 없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좋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살기를 하러 간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되고 기뻤어요. 최근 들어 이렇게까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한국으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려 1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영상을 통해 많이도 접해봐서 시설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 눈으로 본 인천공항은 참 질서정연했어요.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한국인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깨끗한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해둬 이용하기가 수월했어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적힌 안내 표지판들과 책자들이 많아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홀로 숙소까지 찾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달을 살다 갈 것이라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오피스텔형 숙소를 잡았어요. 이곳은 취사가 가능하여 간단한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왔지만 한 달 내내 세 끼를 다 사 먹으려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끔은 해 먹으려 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숙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그 전에 숙소를 쓰던 한국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체크아웃을 하는 듯 보였고 서로 눈이 딱 마주쳐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하시나 봐요? 저는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해요. 그러자 한국 남성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체크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실 텐데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보니 체크인 시간이 따로 있기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떠버린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도착하자마자 정신도 없는데 3시간을 어디서 기다릴까 싶었습니다. 체크인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죠. 사실 이때 조금 절망을 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예약하면서 미리 체크인 시간 알아봤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다니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이렇게 사소한 실수에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정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인데 결국 저는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울고 있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는데 한국인 남성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전화를 하며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한국인 남성이 도와줬습니다. 저기 이분이 지금 체크인을 하려는데 3시간 정도 일찍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이시고 짐도 많으셔서 조금 일찍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할까요? 라고 대신 소통을 해줬고 청소를 서둘러 하고 체크인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감사함에 수차례 인사를 했는데 한국인 남성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한국인 남성의 제안에 저는 거부감이 없었고 저희는 스타벅스에 앉아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왔는지도 말을 해줬고 한국인 남성도 본인에 대해서 한참을 말을 해줬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한국의 문화와 한식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낸 2시간 끝에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했어요. 한국인 남성은 제 숙소 바로 옆쪽으로 옮겨서 지내는 거라 서로 함께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한 달치 짐을 싸들고 와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고 오랜 비행으로 지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한국인 남성에게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국인 남성의 가이드대로 따라다니니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을 가도 직원분들이 참 친절했고 심지어 한국인데 영어로 소통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하지만 어딜 가도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카페에서 자리를 맡을 때였습니다. 웨이팅이 긴 카페를 가보니 자리부터 맡으라고 하기에 저는 물어봤어요. 한 명은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맡아둬야 하는 거지?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짐 다 놓고 가면 돼.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테이블에 어떻게 귀중한 가방과 하다못해 지갑을 올려두고 주문을 하러 갈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태껏 제게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짐을 노리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서 있으니 그는 제게 그랬어요. 내 말을 못 믿는 것 같은데 한국은 원래 다 이렇게 둬.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 한번 내 짐을 둘 테니까 볼래? 그리고 한국인 남성은 본인의 가방과 지갑 그리고 비싼 시계까지 테이블에 올려뒀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그 누구도 저희 테이블에 올려진 이 값비싼 물건들을 건들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면 진작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을 텐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보안과 시민의식에 저는 경의를 표했어요. 이후부터는 어딜 가든 마음 놓고 편하게 자리에 짐을 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제 짐을 그대로 자리에 두고 다녀왔고 잠시 포토존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짐을 두고 다니니 너무 편했어요. 한 달이라는 긴 시간 중 거의 매일을 한국인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희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매일 같이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 큰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날은 한국인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저 홀로 시간을 보냈던 날인데 검색을 통해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챙겨온 노트북으로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날부터 그 순간까지 매일 여행 일지를 쓰고 있었어요. 한참 글을 적고 있는데 한 미국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본인도 미국인인데 여행 중이냐며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미국인을 만나다니 너무 반갑네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 그런지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영어도 잘해요. 어딜 가도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외국인에게 적대시하지 않고 친절한 게 참 좋았어요. 저희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성과 갔던 곳 중 미역국을 참 잘하던 집이 있어서 그곳에 데려갔어요. 저희 두 사람은 또다시 한식의 맛에 빠져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할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손에 핸드폰만 쥐어져 있다는 것을 바로 이때 알게 되었어요.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도 않는 제게 물건을 잃어버렸을 리 없다며 소매치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 분명해. 결국 한국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였어. 외국인이라고 날 타기 삼은 게 분명해. 제 말에 일행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야. 한국에서 소매치기라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들었는데 외국인이라고 우리가 범죄 대상이 되었나 봐.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제가 너무 절망한 것이 잃어버린 가방 안에는 여권과 비상금이 모두 들어있었고 노트북까지 잃어버렸으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좋게 봤었는데 제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이 모든 짐을 훔쳐간 것에 충격이 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뭔지도 몰라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국인 남성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저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고 말했어요. 여권에 비상금까지 들어있는 내 가방이랑 노트북을 모두 소매치기 당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날 도와줄래? 안도감인지 한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한국인 남성은 제게 말했어요. 거기가 어디야? 당장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끝내고 함께 있던 미국인은 본인은 이제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역시 미국인은 본인 일이 아니니 바로 발 빼는 모습이었고,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리니 제 눈앞에 한국인 남성이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가자. 경찰서로 가서 우선 신고부터 하고, 오늘 들렸던 곳들에 연락해서 분실물 있는지 하나씩 같이 해보자. 걱정 마. 한국은 소매치기 없어. 한국인 남성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고, 문득 혹시 내가 어디에 흘리고 온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까지 들어있으니 꼭 찾아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고 미묘했던 그 감정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비올리아 씨 가방과 노트북이 분실물로 들어왔으니 얼른 찾아가세요. 이건 한국인 남성이 먼저 경찰서에 혹시 분실물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준 덕에 받을 수 있던 연락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로 가보니 여권부터 비상금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있었어요. 카페에서 외국인이 소지품을 모두 놓고 갔다고 연락을 줬더라고요. 연락처 찾으려고 가방을 봤는데 연락처는 없고 여권까지 있으니 얼른 찾아줘야 할 것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경찰분들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직원분께도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에 놓고 왔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소매치기라며 한국인들을 잠시나마 욕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이것은 오직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었고 오히려 제가 실수를 한 것인데 주인을 꼭 찾아주라며 경찰서에 맡겨준 것에도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인 남성이 없었다면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아마 절망에 빠져 좌절했을 겁니다. 이 모든 시끄러운 사건을 해결하고 함께 칵테일 한 잔을 할 때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제 고백을 듣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이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고작 일주일 남은 시간 뒤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는 이곳 한국에 있어야 했죠. 그렇지만 하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 특성상 미국으로 자주 출장을 오는 편이라 아예 못 만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었죠.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저희 두 사람은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곧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렸지만 또 한편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제가 뭘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국 한 달 살기를 해보면 시야가 넓어져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품고 여행을 온 것도 알고 있기에 그는 제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번에 중국인에게 번역해 주는 걸 보니 그쪽으로 가봐도 나쁘지 않겠던데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에게 언어를 대신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비올리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간혹 SNS나 친구들이 언어를 물을 때 번역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번역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멋진 직업이었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여 또다시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장거리 연애이기에 언제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기약 없는 약속을 했죠. 저는 훌륭한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 멋진 여자친구로 거듭나고 싶어 미국에 오자마자 번역 일을 하기 위해 공부도 하며 노력을 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걱정했으나 오자마자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국에 다녀오길 잘했다며 긍정적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노력한 끝에 대단한 번역사는 아니지만 온라인 번역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와는 매일 저녁 화상 채팅을 통해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표했고 성공의 길로 한 발씩 내딛는 저를 아낌없이 응원해줬습니다. 어느덧 번역 강사로 일한 지 1년이 다가올 쯤 그가 미국으로 출장을 왔어요. 무려 11개월 만에 보는 저희는 반가움에 눈물을 훔쳤고 일주일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각자의 일이 있었기에 한국에서처럼 온종일 붙어있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3일 전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일 비올리아의 부모님을 뵙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 그리고 비올리아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프러포즈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아마 한국인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인 남성들만이 가진 그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그의 말에 예스를 외치고 저희 부모님께 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줘.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많이 놀라지는 않으셨고 쉽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결혼 허락을 받은 후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의 직업으로 한국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에 따라 터를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댁까지 모두 한국에서 자리를 잡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미국과 한국에서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 따라 한국에 온 저는 이곳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번역일 뿐 아니라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번역 일만 할 수 있겠거니 했으나 남편은 영어 강사로서도 충분히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힘을 줬습니다. 물론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과외로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미국인이다 보니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제 스펙도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이 선택도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려 노력하지만 아직도 제 스스로 무언가를 떠올리고 목표로 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이런 제 생각을 듣고 남편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게 왜 없어? 나랑 결혼한 거, 이건 당신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내린 제일 잘한 일 아니야? 남편의 말을 들으니 다시 힘이 났어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제 자존감을 올려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사람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었던 시절이 있지만 영어 강사로 일을 하며 부업으로 번역 일까지 하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돈을 벌기 시작하니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흥미로워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참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느꼈거든요. 한국의 인프라, 한국의 시설들, 한국인들의 친절함, 한국의 첨단화된 생활 시스템들이 정말 놀랍고 경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이죠. 또 한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타국이지만 전혀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직업 덕분에 미국을 꽤 자주 나가서 그럴 때마다 저도 일정을 맞춰 함께 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꽤 자주 뵙기에 서운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가끔은 제게 한국으로 시집 갔는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라는 장난 섞인 농담도 하세요. 전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기, 한국 남자 만나기 등이 유행처럼 번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친구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에요. 다들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만약 숙소에서 체크인을 할 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 못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미국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세요. 굉장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로렌스라고 합니다. 어릴 땐 멋진 여장군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국제정치학을 전공 중인 평범한 대학원생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튼튼하고 멋진 여장군으로서의 로렌스가 살아 숨쉬고 있죠. 세상엔 언제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자의 수호신 로렌스 장군 말이에요. 무튼 그랬던 저라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 국제 분쟁이나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께 질문하곤 했답니다. 저 나라들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럼 왜 하필 저기에 미국이 끼어드는 건데?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참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 주느냐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그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안고 성장했지만 최근엔 저도 남들과 다름없이 삶에 찌들어 큰 꿈 없이 그저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제게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 제 정의감을 불타게 한 한국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와 다름없던 이번 학기, 저는 현대 군사력과 경제 발전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들어본 중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군사력은 재미있어 보였지만 경제 발전은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지루하고 졸릴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특히나 이 강의의 주제가 아시아 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부턴 정말 관심이 뚝 떨어져서 이 강의 시간마다 졸기도 했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고 저는 트럼프의 기행을 따라잡아 이해하는 것만도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머나먼 아시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이 알아본 적도 없었고 그저 학점 채우는 데 필요한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는 그냥 포장 자주 해먹는 중국 음식과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일본 정도로 간단히 정리될 정도였죠. 물론 현대 군사력이라는 주제는 좀 달랐어요.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여장군이 되길 꿈꾸던 어린 로렌스의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으니까요. 아참, 군사력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사력의 핵심은 단순히 총이나 전차 같은 장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군사력의 진정한 힘은 기술력과 전략,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믿어왔죠. 하드웨어만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에르빈 롬멜 장군이 그런 예시예요. 그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기동 전술의 교과서를 썼고, 미국도 오마 브래들리와 같은 뛰어난 전략가를 통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죠. 물론 최근에는 시대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군사 전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기술의 중요성까지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특히 AI 기술이나 사이버전 같은 신개념 전쟁 분야도 꽤나 흥미로운 분야로 거듭난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는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AI 기술이나 방위산업 쪽에서는 늘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가 선두에 서 있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우연히 알게 된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님이세요. 이분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미국의 장군인데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는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방위산업, K 시리즈의 장비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에 큰 물음표 하나가 자리한 상태였죠. 그냥 예의상 한 말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만큼요. 아시아 쪽으로 강의 주제가 흘러가자 제 머릿속엔 그나마 이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흥미없지만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굉장한 나라라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에이브럼스 장군이 그냥 동맹국이라 덕담을 한 걸까? 물론 지금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강의실에 들어섰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편협했구나 싶기도 하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날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수업날 교수님께서는 군사력과 기술력이 국가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보자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강의는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정말 제 의문을 알고 계시기라도 한 듯이 강의 내용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비 지출과 방위산업 발전 상황, 그리고 나토 훈련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열심히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미국 유학생 앤드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말을 꺼내더군요. 교수님, 강의는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인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 방위비도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 덕분에 지켜지는 나라라고요.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한국이 군사력을 논할 자격은 없다고 보는데요. 앤드류의 발언은 강의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 발언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에이브럼스 장군이 인정한 한국인데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평소 조용했지만 성적이 항상 우수권이어서 얼굴과 이름은 알던 학생이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아!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바로 한국인이었거든요. 모두가 순식간에 그 학생에게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교수님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가 앤드류에게 네가 뭘 아냐고 비난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2.7%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거든요. 이는 나토의 권장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지금 그 말은 미국도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실질적으로 수치, 숫자를 가지고 말을 하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경기를 보는데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 약한 학생이 알고 보니 전설의 선수의 후손이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요. 물론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은 앤드류였습니다. 앤드류는 급하게 자신의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이내 뭔가를 찾은 듯 의기양양한 얼굴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그렇다 치죠. GDP 대비 비율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실제로 뭘 해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미국이 없으면 북한과의 대치를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의 방어력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K방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토 훈련에서 인정받았다니 그건 결국 동맹국이니까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결국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위상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허울뿐이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처럼 글로벌 군사력을 가질 필요도 없긴 합니다.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자주 국방이니 뭐니 하면서 돈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효율적으로 미국을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면서 말이죠. 앤드류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며 미국의 영향력이 없으면 한국의 군사력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에 학생들은 맞다고 호응을 하기도 했죠. 저는 내심 마음 한켠으로는 한국인 학생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이대로 그냥 토론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한국인 학생은 다시 매너 있게 손을 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주국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국의 지원만을 의존했다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나토 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미국의 지원 덕분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 수준의 방위 산업 결과물이에요. 나토 소속 국가들, 특히 폴란드와 핀란드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며 대량으로 구매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고작 미국이 한국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토 소속의 연합국들이 고작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방위를 한국에게 맡긴다고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미국이 없다면 한국이 대북 방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과거부터 말이죠. 1990년대 초 미군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을 때 한국은 이미 자주국방을 위한 대규모 방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앤드류처럼 1차적인 논리라면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결국 한국은 단순히 미국 덕분에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자국의 방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은 허울이 아니라 한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앤드류의 희망과는 다르게 말이죠.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로 퍼졌어요. 마치 한 차례의 연설과도 같은 이야기에 저 또한 감탄을 금치 못했죠. 앤드류가 뭔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모두를 앉히셨어요. 교수님은 분위기가 좀 과열되긴 했지만 오늘 같은 논의야말로 교수님께서 원하시던 논의였다며 한국인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앤드류에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보고서를 써온다면 앤드류 역시도 좋은 점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라면서 말이에요. 꽤나 멋진 강의 현장이었어요. 비록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까 싶기도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기다렸다는 듯이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첫 번째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군요.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한국의 군사력이었어요. 앤드류의 말과 다르게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했고 한국인 학생이 했던 얘기처럼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는 나토 훈련에서 폴란드와 핀란드의 강력한 호평을 받으며 대량 계약으로 이어졌더군요. 더군다나 세계 2위의 AI 기술력과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방위 산업의 성공 사례들까지 단순히 동맹국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였어요.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사건인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 간의 일화였죠.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선 후보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떨치고 다녔어요. 그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을 무임승차하는 나라로 묘사했죠.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발언에 공감했고 일부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자비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용감한 한 학생이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2016년 4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트럼프의 선거 유세 중 한 한국계 하버드 학생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학생은 한국은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높고 미군 주둔 비용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이 더 높은데요. 트럼프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의 무임승차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트럼프는 그건 푼돈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처음엔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학생의 논리적인 주장이 이어지자 약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미국은 언제나 동맹국들에게 희생을 요구당한다는 말로 대화를 종결지으려 했지만 이미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죠. 이게 믿겨지시나요? 말빨 하나로 사실상 미국을 휘어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트럼프가 이 어린 학생에게 말빨로 밀려서 당황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다니요.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트럼프에게 반박하다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당당히 이야기한 한국계 학생의 태도에 더 감탄했죠. 그 학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두려움 없이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한국인의 기계인가? 강의실에서 앤드류를 반박했던 한국인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두 사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반과도 같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신감, 그리고 명확한 상황 판단, 또 불합리한 비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한국이 괜히 호랑이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도대체 그 문화적 자신감은 어떤 역사적 노력에서 시작된 건지 더 궁금해졌죠.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친구 알렉산더와 팀을 이루게 되었죠. 알렉산더는 마치 유복한 환경에서 엘리트 교육만 받고 자란 것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은 친구였어요. 이름부터가 알렉산더라니 다들 한 번씩 웃기도 하고 힐끔 괜히 한 번 더 보기도 하는 친구였죠. 깔끔한 옷차림에 품격 있는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그야말로 금수저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친구였거든요. 알렉산더는 역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주제는 이미 있다고요. 바로 유럽 방위 산업과 군사력이었죠.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이번 주제는 한국이 좋겠다고요. 네, 당연히 충돌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서막이랄까요? 그는 답답한 듯이 우아한 영국인 말투로 말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한국이냐는 거냐며 유럽이 방위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까지 모두가 방위 산업의 역사를 이끌어온 나라들이라고
알렉산더는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알지만 네 생각과 다르게 한국도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앤드류 못 봤냐고도 말했어요. 앤드류가 당한 그날의 망신이라니 알렉산더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애써 이를 감추는 것 같았죠. 알렉산더는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각자 자료를 조사해와서 어떤 주제로 보고서를 쓸지 결정하자고. 제가 가져온 자료가 더 흥미롭다면 한국으로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을 거라고 하며 말이죠. 그래, 괜찮은 생각이다 싶었어요.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자료를 조사하기로 하고 며칠 뒤 저희는 약속한 스터디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그런 그를 보자니 살짝 걱정도 되긴 하더군요. 이 녀석 또 얼마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왔을까 싶어서요. 알렉산더는 항상 철저히 준비해오는 타입이라 유럽 방위 산업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탄탄할지 예상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윽고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어요. 로렌스, 난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 또 그 우아한 말투로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자료나 좀 보자고 하려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번 자료는 한국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는 게 맞겠어. 라고 말이죠. 엥? 이게 무슨 소리지? 유럽이 최고라더니 왜 갑자기? 하는 얼굴로 저는 알렉산더에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준비해온 방대한 자료들을 띄우며 말하더군요. 유럽 방산 현황을 조사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 지금의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힘을 믿던 과거와는 달라.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의존하고 또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 바로 한국이야. 한국 방산 기업이라고. 특히 모두가 말했던 나토 훈련 자료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 무기들이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그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한국 장비를 대량 구매한 사례, 나토 훈련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보여준 기동력과 정확성,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맞이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어서 그 기념사진을 보고 있자니 허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봐.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때 직접 환영 연설까지 했어. 심지어 기존의 독일제 전차를 쓰던 나라들이 이제는 K2 전차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더라고. 유럽 방산 강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왜 한국 장비를 선택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알렉산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큰 게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잠수함 계약 협상 이야기였죠. 알렉산더는 노트북 화면에 한 기사를 띄워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장보고3 잠수함 기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잠수함이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이 배터리 덕분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 시간이 훨씬 길어졌으며 특히 사우디가 걸프 해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려던 중이라 기존의 프랑스제와 독일제 잠수함 대신 한국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넘기며 자료를 더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중형급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수직 발사 시스템 VLS를 탑재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어. 사우디는 이 무기를 통해서 이란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알렉산더는 잔뜩 들뜬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보고가 아주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우디는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기존의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이제 한국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미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시연을 본 상태야. 프랑스 잠수함은 납기와 기술 요구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머릿속에 백조가 떠올랐어요. 물 밖에선 우아하지만 물 밑에선 쉼없이 발장구를 치고 있다는 그 백조가 말이에요. 한국은 늘 우아하고 조용하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어서 한국의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그 주인공은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였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데 인도네시아랑 공동 개발한 거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는 KF-21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AESA 레이더와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
특히나 중요한 건 한국이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지.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자리 잡히면 한국은 전투기 수출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이미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거든. 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 발표해야 될 것 같지 않아? 흥분한 알렉산더를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거봐. 내가 한국에 대해서 발표하자고 했잖아? 라는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죠. 알렉산더가 저보다도 더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았거든요. 알렉산더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며 전차, 자주포, 잠수함,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 한국은 글로벌 방산의 모든 주요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날 우리는 결국 주제를 한국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그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과제는 이제 저와 알렉산더 모두에게 흥미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죠. 처음에 어떻게 유럽을 두고 한국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며 코웃음을 치던 알렉산더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애써 참아보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젠 열심히 하니까요. 하하. 발표 당일, 저는 발표 자료를 들고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해 일찍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죠. 바로 앤드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가 심상치 않더군요. 앤드류는 언제 왔는지 몇몇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놈의 검은 머리 동양인들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론 그랬죠. 그래도 한국을 건드는 건 좀 오바지라고요. 앤드류는 학생들 사이에 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한국 같은 나라는 자립할 수 없다고. 너희들 한국이 얼마나 후진적인 곳인지 알아? 아직도 길거리 노점에서 밥을 파는 게 걔들의 주요 경제 활동이야. 제대로 된 기술력은 전부 외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앤드류는 거의 9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듣다 못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근데 그런 저를 추월해서 가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영국인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는 특유의 그 우아한 말투로 말했어요. 앤드류, 도대체 그런 낡아빠진 정보는 어디서 얻는 거지? 라고 말이죠. 앤드류는 갑작스런 알렉산더의 등장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나긋한 말투로 먹이는 지적이라니. 알렉산더는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의 발표를 들어보라고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죠. 모두가 킥킥거리는 가운데 이윽고 저희 조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알렉산더와 저는 차례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나토 훈련 성과, 폴란드와 핀란드의 대량 구매 계약,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장보고3 잠수함 협상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자립적 방위 전략이 단순히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얻어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앤드류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된 것 같았죠. 결과는 네, 성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알렉산더는 자연스럽게 한국 방위 산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위한 연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혁신성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었죠. 제 안에 어린 여장군 로렌스가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와 알렉산더는 이야기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 방위산업체에서의 글로벌 인턴십이에요. 이제 우리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이미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며 탄탄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쌓아온 터라 글로벌 기업에 지원하는 데 자신감이 넘쳤죠. 저도 도와주었고요. 저도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쌓아온 데이터 분석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무기로 삼아 방위산업 기업에서 일할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한화디펜스, 현대위아, LIG 넥스원과 같은 회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며 인턴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개발 과정, LIG 넥스원의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현대위아의 차세대 군사장비 생산 라인 등 각 기업이 방산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은 우리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기 충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 자료를 모으고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며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해요. 한국 방위산업을 이해하고 그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하러 갈 거예요. 작은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큰 변화처럼 우리의 도전도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으며 한국, 저희를 기다려주세요. 지금 달려갑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된 하나의 논쟁이 두 사람의 목표를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이 전투기나 전차는 물론 이제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면서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갈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또 로렌스와 알렉산더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그럼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기대되는 다른 이야기, 다른 사연자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